그러면 시작할까요? 네.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해야 되죠? 자, 2025년도 과학교육론 중등 임용시험 대비 오리엔테이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그 다음에 강좌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가 봐야 되는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를 잘 알고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시험을 보면 시험의 시행 방식부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고 1차 시험은 필기시험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1차 시험은 잠시 후에 이 시행 방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1차는 전공 A, 전공 B, 첫 시간은 교육학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2차 시험이 있죠. 근데 2차 시험은 지역에 따라 시험을 보는 데도 있고 그냥 수업 시험만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수업 시험이 아니라 지도안까지 작성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지역이 어떤 시행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출제 유형을 보시면 1차 시험은 아까 우리가 필기로 시험을 보는데 전부 다 서답형 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논술이 있었는데 논술이 없어지고 전부 2점짜리와 4점짜리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옛날에 한 10점짜리의 논술 문제가 현재는 거의 4점 문제처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점점 하나의 문제에서 물어보는 양이 꽤 많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2차 수업 시험은 지도안을 짜거나 수업 실현을 하거나 실험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도안을 짜려면 수업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을 하더라도 물론 교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수업 모형이 발견학습으로 나오느냐 POE로 나오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업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1차 시험을 잘 준비해야지 2차 시험까지도 준비할 수 있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1차를 잘하는 게 2차까지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이걸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출제 방식도 기입형 2점짜리 그 다음에 4점짜리 서술형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학교육론은 사실은 기입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4점짜리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전공 A에 우리가 보통 5번, 6번, 7번 전공 B에 3번, 4번, 5번 이렇게 세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출제 범위는 어떨까라고 보면 여러분 이번에는 올해는 목차까지도 외우는 걸로 아예 시험을 하려고 그래요. 목차가 왜 중요하냐면 내 머릿속에 딱 틀이 딱 있고 이제부터 우리 공부하는 방식은 내 머릿속을 말하자면 컴퓨터 데이터가 저장되듯이 그런 저장 방식을 여러분이 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딱 폴더가 있고 폴더 안에 폴더가 있고 폴더를 열면 그 안에 또 폴더가 있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내려가죠. 그게 바로 약간 우리가 얘기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우리가 복원 시스템 있잖아요. 컴퓨터의 복원 시스템은 다 이미지죠. 이 이미지가 바로 뭐냐면 폴더 같은 채로 그냥 딱 저장을 하는 건데 그 안을 열고 보면 그 안에 숨어있는 파일까지도 모두 볼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 내가 시험을 봐야 되는 과학교육론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나 이걸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과학교육론은 크게 5가지의 주제로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의 본성과 관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본성이 뭐냐면 말 그대로 과학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은 철학적인 관점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과학의 본성이 차지하는 빈도도 꽤 높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교육과정이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교육과정이 꽤 많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지금 2개정으로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세대가 애석하게도 1호 개정과 2 개정이 중복되어 있는 시기이다 보니까 2024 올해부터 2 개정이 시작을 하죠. 근데 초등이란 말이에요. 초등 1, 2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 중등은 내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1호 개정도 있고 2 개정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사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하지만 작년의 시험 문제를 보니까 이 계정이 좀 많이 나오더라. 이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적어도 이 계정은 내가 중심적인 것을 외워야 될 거는 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는 이 계정을 조금 모의고사에서 쪽지시험 우리가 많이 보지만 여전히 쪽지시험 많이 테스트를 해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기 전에 진짜 기본적인 거는 외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수학습 이론입니다. 여러분들 교수학습 이론 그러면 심리학에 관한 거죠. 심리학 쪽이니까 피아제, 오스벨, 브루너, 비고츠키, 뭐 이런 드라이버, 이런 모형들과 사람들, 학자들 기억하죠? 그 부분이 바로 교수학습 이론의 베이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방법이죠. 이 방법은 말 그대로 방법이죠. 그러니까 학습 방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수업 전략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POE 전략, 아니면 비유 활용 전략, 이런 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수업 모형이 있죠. 이 모형의 대표적인 게 순환학습, 협동학습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한 20 몇 개 됩니다. 근데 20 몇 개니까 많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배우고 나면 여러분 손바닥 안에 딱 들어있도록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평가죠. 평가 영역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평가라는 거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평가를 왜 하냐. 여러분 평가 왜 하는 거예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걸 점검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평가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 목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평가에 들어가면 인지적 영역을 평가하고 정의적 영역 평가하고 탐구적인 영역 평가하고 수행 평가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 시험에서 우리가 보게 될 때는 1차 시는 교육학이죠. 그러면 2차 시가 전공 A, 3차 시가 전공 B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과 배점이 있는데 보통 전공 A와 전공 B가 40점, 40점 이렇게 되고요. 보통 이 기입형 문제가 A형 문제일 때 4문항, B형의 2문항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전공이고요. 과교로는 전부 다 서술형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과교론의 배점이 얼마가 되냐면 보통 6문항이니까 24점이 되죠. 그러면 전공 80점 중에 24점이니까 약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0%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과학교육론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30% 정도가 된다.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물론 전공 공부가 중요하죠. 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내 걸로 완전히 해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를 추가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나 이거는 뭐 과교론 쉬우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커트라인을 보면 보통은 전공 때문에 커트라인이 갈리는 게 아니라 과교론 때문에 갈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굉장히 크니까. 우리가 익숙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수를 잘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면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점수를 못 받는 것이 과교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기간 동안 이론부터 오셨으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베이스 닦아놓고 그 다음에 고득점을 받을 수 있도록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지금 출제 경향을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기입형이 좀 많았어요. 기입형이 많고 논술형이 하나 정도 있을 정도였는데 요즘은 기입형을 축소시키고 서술형으로 많이 넣었죠. 근데 서술형 문항의 특징이 뭐냐면 단순한 지식을 묻는 것보다는 교과 내용도 묻고 그리고 과학의 본성도 묻고 평가도 묻고 피아제도 묻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문항에 여러 단원의 문제를 복합해서 물어보는 유형이 많더라. 그래서 복합형 문제, 통합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한 지식에 우리가 뭐 지식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여러 단원에 있는 걸 연결해서 응용하고 추론하고 이런 능력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2018년도, 왜 2018년도를 냈냐면
논술형이 없어진 시기 2014년도부터 2018년까지는 2017년까지는 논술형이 있다가 이제 논술형이 없어지고 서술형으로만 바뀐 시기 이후에 과학교육론의 문항 출제 분석을 한번 본 거예요. 아까 5개의 단원이 있을 때 보면 굉장히 고르게 나온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써 7년째 이거를 분석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약간 왔다 갔다 걸릴 뿐이지 출제되는 단원별 출제 빈도가 비슷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교수학습 방법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수업 모형이 진짜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중에 28%라는 거는 얼마 안 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비중이 제일 높은 쪽이 어디냐? 과학의 분석이죠. 이 과학의 분석을 잘해야지만 학습 이론도 잘하고 교수학습 방법도 잘하고 평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철학적인 베이스가 없으면 사실은 제대로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학에서의 교육과정을 보면 철학을 제대로 배우는 곳이 사실은 없어요. 과학의 분석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과학의 분석은 제가 진도를 나갈 때 조금 천천히 나갑니다. 그래서 과학의 분석을 제대로 베이스를 닦아야지만 왜 순환학습이 구성주의인지 그걸 모르면 이 바탕이 안 되면 그걸 해석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전공별 이 커트라인이나 경쟁률의 추이를 한번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여기 보면 일단 경쟁률을 보면 최저가 되는 구역과 최고가 되는 구역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보통 최저 경쟁률이 되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완전히 이거야 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최저 경쟁률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이 아주 많은 인원을 뽑을 때가 경쟁률이 조금 낮다. 그리고 비교적 적은 인원을 뽑는 곳이 아무래도 경쟁률은 상당히 높다. 이게 일반적인 특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작년에는 화학이 그랬거든요. 화학이 작년에 광주 지역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높았는데 올해는 생물을 보면 한 명 뽑거나 이러니까 21대 1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이 지역을 우리가 선정을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2학기 때 되면 지역 선정하고 원서 넣고 이럴 때가 오는데 그럴 때는 자기의 지역도 있지만 아무래도 너무 조금 뽑을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은 인원을 뽑는 곳을 조금 여러분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커트라인을 한번 보면 커트라인이 최저와 최고가 제일 많이 차이 나는 곳은 화학입니다. 이상하게 화학의 커트라인이 진짜 낮아요. 근데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제가 혼자서 분석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무래도 화학이 온라인으로 공부하거나 그런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제주가 커트라인이 제일 낮았습니다. 거의 48점대 이랬거든요. 하지만 계속 제주가 낮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물리도 보면 작년에도 인천이 커트라인이 좀 낮았거든요. 근데 물리하고 화학은 유사한 게 좀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이 어디였냐면 대전이나 인천이나 아니면 제주나 이쪽 지역이 사실은 번갈아 가면서 비슷하게 커트라인이 낮은 지역으로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고 지역은 특히 경남이나 아니면 전남이나 전북, 경북 이 지역에서 커트라인이 높게 나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커트라인은 아무래도 뽑는 인원도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지역에서 시험을 보고자 하는 좀 우수한 학생들이 많을 때 커트라인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렇게 커트라인 차이가 크게 10점이나 20점 이상 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보통은 10점 이내로 사실은 차이가 없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번에는 지구과학의 경우는 지구과학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좀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지구과학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마도 지구과학은 재채점을 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 편차가 굉장히 적은 편이에요. 다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경향이 있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과학교육론의 커리큘럼을 한번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론반을 합니다. 사실은 이론은 기본이론, 심화이론 막 이렇게 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주의가 여러분 되도록이면 얄밉게 공부해서 얄밉게 붙자. 여러분들도 아무래도 시간적이고 경제적이고 아무래도 효과가 있게 공부하는 게 제일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론이라고 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론서에 기본이론, 심화이론을 사실은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기출 예시가 되는 것도 각 주제마다 대표적인 기출 예시들을 함께 넣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통합이론 안에서 이론적인 측면과 기출 패턴을 약간은 여러분이 아마 공부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이게 10번으로 끝납니다. 우리가 3개월처럼 보이지만 사실 딱 10번에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번을 내가 한 번이라도 빠진다. 이런 거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딱 10번에 내가 과교론에 튼튼한 기반을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기출 분석도 뭐 5개월, 6개월 이렇게 되지만 기출도 과교론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수업을 안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우리가 해봤자 시험까지 보는 것까지 하면 한 5시간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만 우리가 되도록이면 집중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기출도 20번 내지 21번, 21번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끝나고 나면 바로 실전 모의고사로 갑니다. 근데 실전 모의고사가 사실 모의고사라기보다는 말하자면 우리가 기출 분석까지 했으니까 패턴화가 제대로 됐는지를 검증하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통합 모의고사를 봅니다. 현재는 1차 합격자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2차 대비반으로 수업 지도하고 첨삭을 하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교육론을 어떻게 학습할 것인가 잠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일단 크게 4가지를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어떤 용어나 개념을 모르면서 무조건 외우는 습관, 나쁜 습관. 나쁜 습관이 들면 실패의 습관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과학교육론을 보다 보면 새로운 용어, 새로운 개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자꾸 외우기만 해. 그러면 응용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용어, 개념을 정확하게 그 뜻을 이해하면서 가자. 그래서 특히 비사범대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외우는 거를 우리가 기본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육과정입니다. 이 교육과정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 들어있는 교과 내용 있죠. 이 교과 내용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분석을 예전에는 여러분한테 많이 맡겼는데 지금부터 교과서 분석도 조금씩 하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과서 파일, 교과서 지도서 같은 거 있잖아요. 교사용 지도서. 그거 요즘에는 구하기가 좀 쉬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 전공에 해당하는 교사용 지도서 파일을 모으세요. 예를 들면 미래엔하고 비상 정도는 내가 모아야겠구나. 그래서 지도안하고 교사용 교과서하고 교사용 지도서 요 2가지 파일은 꼭 모아두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걸 수업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지구과학 내용이 나오고 어떨 때는 물리도 하고 생물도 하고 화학 문제도 풀어요. 근데 다른 교과 전공의 문제를 푸는 거는 왜 내가 화학인데 왜 물리 문제를 풀어요? 내가 물리인데 왜 생물 문제를 풉니까? 이게 아니에요. 우리 과교론 푸는 거죠. 그 교과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독해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볼 때 가장 지금 약한 게 뭐냐면 출제자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래도 개념이나 용어 이거 공부도 하겠지만 교육과정의 교과 내용도 다시 한번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교과서 분석과 교수학습 방법을 함께 공부하자. 그래서 협동학습할 때 협동학습이 적용될 수 있는 교과 내용, 순환학습에 아니면 개념 변화를 할 때 5개념이 있는 영역이 어딘가 모든 개념이 다 5개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5개념이 있는 영역은 내가 개념 변화나 순환학습이나 POE나 이런 걸 쓸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거를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무래도 여러분이 계획 짤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가서 이거 하고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수업이 이게 나한테 맞지 않는다 그러면 초반에 빨리 정리하고 난 다음에 아예 다른 수업을 들으면서 그 커리로 쭉 가는 게 난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선생님들마다 풀어내는 논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수업을 고르고 그 맞는 수업에 따라 그 로직에 커리를 쭉 따르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커리큘럼을 따르는 이유는 선생님마다 계획이 있거든요. 여기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고 다음 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커리큘럼을 따라가야지 빵꾸가 나는 영역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이거 들었다 안 들었다 이렇게 되면 빵꾸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이 좀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교육과정에서 커리큘럼까지 여러분께 전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분하고 공부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도 혹시 벼룩실험이라고 들어봤습니까? 벼룩실험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벼룩실험이라는 게 자체가 뭐냐면 옛날에 곤충학자가 여러분 한번 벼룩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벼룩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 이 벼룩을 잡아서 이 병 안에 넣어놓은 거죠. 근데 벼룩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굉장히 긴 앞다리 2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거의 400배를 뛰어 오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병에다가 그 곤충학자가 벼룩을 잡아서 넣어놓고 유리뚜껑을 닫아놨다고 해요. 유리뚜껑을 닫아놓고 잠깐 다른 일을 하면서 잠깐 놔뒀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벼룩들이 계속 뛰어 올라서 여기를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타닥타닥 걸리는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유리천장에 부딪혔다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고 보니까 타닥거리는 소리가 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관찰을 해봤더니 얘네들이 유리천장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만 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그 과학자가 뚜껑을 치웠습니다. 뚜껑을 치웠는데도 이 벼룩들이 뛰어넘지 못하고 이 병 안에서만 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뭐냐면 학습된 무기력감이에요. 이게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는 재수하는 학생도 있고 그 다음에 초수도 있고 재수도 있고 삼수도 있고 아니면 더 장수생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자꾸 뭔가에 부딪히니까 나 이제 더 이상 상처받기 싫어. 그러면서 자꾸 학습된 무기력감에 쌓여서 나 해도 되나? 안 되는 거 아닌가? 내가 나 지방대 나왔는데? 아니면 나는 사범대도 아닌데? 막 이런 거에 쌓여서 공부를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제한을 걸어주면 이거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그 학자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 병에다가 한번 알코올 램프가 밑에 있는 그 밑에다가 이 병을 갖다 놔봤대요. 그랬더니 그 뛰어넘지 못했던 이 자극에 의해서 이 벼룩들이 다시 바깥으로 다 탈출해서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가 결국은 이렇게 이 상태로만 놔두면 이 벼룩들은 자기도 절대로 이 벽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이 안에서 자손을 낳았을 때 그 자손 세대도 그 자손 세대도 이걸 뛰어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살아가면서 어떤 자극과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의 능력을 다시 되찾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 예전에 샌프란시스코에서 굉장히 큰 화재가 일어났다고 해요. 큰 병원에서 지진과 화재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병원에는 중환자실에 벌써 몇 년째 누워만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갑자기 그런 상황이 되자 뻘떡 일어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부축하고 그 병원을 탈출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줬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이렇게 병에 가두는 그런 거를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이 두 가지예요. 우리가 보통 그릿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뭐냐면 중꺾마예요. 중요한 게 뭐냐? 중요한 거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여러분 중꺾마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에 항상 그걸 잊지 마세요. 힘든 시간이 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열의에 불타는 사람은 오히려 빨리 꺾일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한 단계 한 단계 가면서 중간에 내가 꺾이지 않고 끝까지 가려는 그런 마음을 놓치지 말자. 시험을 봐도 내가 쪽지 시험 봤는데 왜 나는 상위 10%에 안 드는 거야?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조금씩 나아져서 나도 상위 10% 안에 들고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을 올려야지 라는 마음을 꼭 끝까지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은 결국은 성공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막 내가 계획을 막 진짜 거대하게 짜서 내가 전공도 뭐 10회독을 하고 교육학도 10회독을 하고 과교론도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주 작은 습관부터 들이자.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여러분들 교육학에서 배웠을 때 정의적 영역 있죠. 블룸의 정의적 영역에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아시죠? 감수, 반응, 가치화, 조직화, 인격화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정의적 영역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인격화가 바로 뭐냐? 그 인격화가 바로 습관이 인격을 만드는 거예요. 행동이 습관을 만들고 결국은 습관이 인격을 만든다는 거예요. 작은 성공하는 습관들이 결국은 큰 성공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계획을 잡을 때 처음부터 헤비하게 잡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고 그날 그거를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교론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약속하고 싶은 건 첫째, 우리가 10번에 끝나는 거다. 이론을 10번에 끝날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좋잖아요. 우리가 10번 만에 전체 이론을 끝낼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과교론만 하더라도 과학교육론,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그 다음에 과학의 분석 이렇게 면 과목만 하더라도 3학기 이상인데 이거를 그냥 단지 4-5시간 수업으로 10번에 끝난다? 정말 간단하게 끝낼 수 있는 건데 내가 그 10번에 절대로 지각하지 말자. 그거 약속하기. 두 번째, 내가 빵점을 맞더라도 모의고사 쪽지시험에 절대로 빠지지 말자. 그리고 내가 반밖에 못 쓰더라도 반드시 내서 피드백을 받자. 알겠죠? 피드백 받는 게 여러분한테 진짜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번 써보는 게 인출하는 연습이잖아요. 그 인출하는 연습이 결국은 내 머리에 여러분 그 디스크에 결국은 이렇게 트랙을 만드는 그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약속부터 지키자. 그러면 10번을 다 내가 결석하지 않고 10번의 모의고사를 다 완성하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그런 작은 성공이 되는 거고 점수도 똑같아요. 고득점을 맞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 시험 좀 못 봤지만 다음번에 시험을 조금 더 잘 보고 조금 더 잘 보고 이러다 보면 고득점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고득점 습관이 뭐냐면 제가 여러분께 공부하면서 패턴화해라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패턴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답하자. 이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유형, 출제자가 요구하는 유형에 따라 우리가 정확한 답을 만들어내는 습관이죠. 그걸 패턴화시켜서 여러분이 말하자면 총알을 여러 개를 장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시험에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갔을 때 총알이 많으면 나한테 훨씬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획을 잡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거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가 자고 일어난 자리부터 정리하기. 여러분 이것도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입니다. 그래서 침대건 이불이건 간에 그냥 막 팽개치고 나오지 말고 정리하기. 자, 그 다음에 나오기 전에 거울 보기. 여러분 거울 보면서 자기한테 웃으세요. 웃어주세요. 한번 웃다 보면 자기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울 보고 자기한테 말하세요. 나는 나야.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내 길을 갈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반드시 밖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이런 작은 것들 있죠. 내가 오늘 해야 될 모든 수업에 있어서
절대 결석하지 않는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하세요. 조금 자유롭게 하더라도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만의 좋은 습관, 좋은 루틴, 그리고 자꾸 연습, 그리고 좋은 패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면 여러분이 마지막에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열심히 하셔서 내년에는 2차 수업시험 첨삭해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